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마침내 팔레스타인전에 실망스러웠던 무승부를 딛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오만 원정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 경기에서 3대1의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2기 체제 첫 번째 승리, 어떤 점들이 주요했고 또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지 한국 축구 중학교 무대의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포천 일동중학교 이동진 감독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저희가 팔레스타인과 경기 아쉽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실제로 꽤 많이 개선됐고 또 실제로 전술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가장 큰 변화였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 배치한 부분부터 굉장히 크게 눈에 띈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의 주민기 선수를 대체해서 오세훈 선수를 배치한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그 셋업 스트라이커의 위치를 함으로써 좀 더 프리하게 자유롭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수비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어떤 그런 선택과 또 하나의 발견은 이명재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명재 선수가 사이드 윙포워드, 사이드 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적인 부분도 좋았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처리해 줬거든요. 뭐 눈에 크게 띄진 않았지만 하지만 거기서 방어가 원활하게 안정감 있게 잘 되다 보니까 수비의 안정감을 좀 찾은 부분도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명재 선수의 발견 그리고 재발견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사실 정우영 선수, 황희찬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으로 1옵션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판 같았던 경기에서 아시안컵 당시에는 또 꽤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박용호 선수를 투입했던 것도 조금은 이색적인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뭐 시도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무난하게 그래도 박용호 선수가 제공권이면 제공권 수비적인 부분들을 무난하게 잘 처리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그 라볼피아나라는 이제 축구 후방 빌드업의 형태인데 박용호 선수가 이번 경기에 그 역할을 좀 새롭게 많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두 센터백 사이로 내려갔던 장면이 초반에 있다가 전반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가고 박용호 선수가 왼쪽 센터백 위치처럼 내려가서 거기서 빌드업을 하고 황진범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 이제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좀 협업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이번 경기에 빠진 김영권 선수의 공백도 후방에서 좀 커버를 해주면서 수비적인 면도 보완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공수 전체적으로 팔레스타인전의 문제점들을 꽤 많이 개선을 했다.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사실 황희찬 선수가 들어왔던 것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예상외로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황희찬 선수가 첫 경기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몸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부상이 있었나라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염려했던 부분인데 오늘 몸놀림에 와서는 정말 너무 통통 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팀의 어떤 큰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활용해서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 황희찬 선수는 굉장히 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좀 사이드에 머물러 있었고 주민기 선수가 전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 경기는 주민기 선수의 자리에 오세훈 선수가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폭넓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상대 수비수들을 부담스럽게 만들면서 간격을 만들기도 했고 거기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왼쪽 사이드에서 뛸 때도 있었지만 황희찬 선수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 좀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 수비가 내가 누구를 막아야 되지?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다가 황희찬 선수가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들어갔던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밀집 수비에 좀 고전했던 면들을 깨기 위한 역동성을 찾지 않았을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그럼으로써 상대의 균형이 많이 무너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스위치하는 순간에 수비 공간이 계속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따라가다가 균형을 잡기도 하고 따라가다가 균형을 잡기도 한데 그 균형 속에 볼이 투입이 되고 투입된 순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볼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줬던 거는 확실히 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한 공격 전술은 굉장히 큰 주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었던 게 이 풀백들의 움직임인데
지난 팔레스타인전은 오른발잡이인 서령우 선수를 왼쪽에 배치해놓고 또 황문기 선수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선수가 원래는 중앙 미드필드 출신이잖아요. 네. 둘 다 조금은 인버티드 풀백 형태로 가면서 조금은 중앙 지역의 빌드업에 좀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답답한 U자형 빌드업이 되는 좀 아쉬운 점으로 드러났다면 이번 경기는 아예 왼쪽에는 사이드 플레이가 좋은 이명재 선수를 두고 오른쪽에는 오른발잡이인 서령우 선수를 정발 풀백으로 두면서 인버티드보다는 아예 사이드라인을 타고 가게 움직이게 하는 걸 통해서 폭을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빌드업의 밀도나 점유율은 낮아졌더라고 하더라도 속도감 있는 공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명재 선수와 그 서령우 선수를 와이드하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안에 들어와서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으로서 그 하퍼스페이스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사이드 공간은 이민재 선수와 서령우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그 선수들이 사이드 공간을 잘 활용해서 크로스나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 저희가 라볼피아나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와이드한 풀백이 되면서 후방 지역 빌드업에서 숫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4명의 미드필드, 4명의 선수를 중앙에 둔 것이죠. 결국에는 박용우, 황인범, 김민재, 정승현이 가운데 4명이 모여서 수적인 우위,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응을 했다. 이날 사실은 오만도 평소에 4-2-3-1 내지 4-3-3과는 다른 패턴을 구성했잖아요. 예. 이번 경기는 가장 경계했던 알사비 선수가 빠지면서 20번 알라후이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이 선수가 거의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원톱 시스템으로 서던 오만이 앞에 전방 압박 숫자를 좀 다른 구성을 가져왔고 또 측면 수비도 커버하는 모습을 가져왔는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레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발의 변화도 적중했고 또 후반전에 우리 동점골을 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좀 좋은 타이밍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뭐 교체 타이밍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대 선수들이 힘이 다 빠지고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교체를 통해 가지고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우리가 오세훈 선수가 빠지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황희찬 선수가 빠졌을 때 주민규 선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힘이 있었던 그 엄지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이 활발해졌거든요. 예. 이런 타이밍과 그리고 선택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정우영 선수가 들어왔던 것도 사실 그 포지션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바꾸는 일들이 많지 않은데 물론 추가 시간이 길게 주어진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요소의 체력이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해줬다. 저희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뭐 분석하면서도 선발 전략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전의 교체 선택과 교체 타이밍은 빨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경기도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경기 중 대응 능력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아쉽게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고 나서 조금은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좋았다. 근데 이번 경기는 선발 명단도 좋았기 때문에 분명 팔레스타인보다는 더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날 기록한 우리의 3골이 모두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1골 2도움이 되면서 뭐 명백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 활용법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선수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로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물론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었던 것은 맞아요. 왜냐? 황희찬, 손흥민 선수가 계속 교차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를 점유할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때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의 활동 범위도 많았다는 것,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사이드에 있을 때 비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선수가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을 살리면서 가져가는 것은 황희찬 선수와 나눠서 뛰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뛰게 하는 게 아닐까. 이번 경기는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손흥민 선수는 진짜 그 하프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손흥민 존이라고 하죠. 왼쪽과 오른쪽 거기를 활용해서 그리고 안으로만 가져가지 않고 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돌파하는 어떤 그런 능력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나 그런 오늘의 경기는 진짜 제일 좋은 플레이를 보인 선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볼 터치도 41회로 적지 않았고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 공격수들은 패스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29개의 패스 중에 24개를 성공시키면서 83%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그러면서도 어시스트 2개에다가 키패스 3개, 동료들에게 득점기도 많이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슈팅도 3개를 기록했는데 하나가 득점이었고 하나가 수비 블록에 막혔으니까 거의 뭐 패스든 슈팅이든 뭐 드리블 돌파 시도는 한 번밖에 없긴 했지만 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경기 운영 능력과 득점 기회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오세훈 선수의 역할은 진짜 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선수가 공간을 활용해서 수비 뒷공간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그 선택을 함으로써 수비의 전체 라인이 내려갔고 그 미드필드 라인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그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한테 조금 더 공간이 열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으로써 오세훈 선수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저희가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후반전에 들어와서 보여줬던 오세훈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경기 선발 출전에서 보였던 히트맵을 보시면 통계 기록 기반 평점에서는 오세훈 선수가 높게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오세훈 선수가 본인이 공을 소유한 상태가 많지 않았고 뭐 소유하고 어떤 장면을 만든 것은 없었지만 오세훈 선수의 전술적인 그 위치 선정과 움직임을 통해 나왔던 말씀드린 2선 공격수들 각각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오세훈 선수 덕분인데 팔레스타인전 주민기 선수의 전반전 히트맵 보시면 그냥 골대 앞에 여기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가 밀집 수비 대응을 취할 때 좀 그냥 의미 없는 위치를 점한 것이죠. 근데 이번 오세훈 선수는 문전의 위험한 지역, 뭐 그 프라임 타겟 에어리라고 하죠. 네. 골대에서 슈팅 가능한 위치에서 직접 상대 수비를 경합하기도 했고 이선으로 내려와서 연계도 해줬고 사이드로 벌려 움직여주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황희찬 선생님이 침투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이 중앙 지역으로 내려와서 헤더 경합까지 해줬고 즉 9번 공격수에게 있어서 본인이 미끼 역할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당수의 역할을 많이 해줬다. 그리고 5번이나 공중볼 경합도 했고 또 공격수임에도 파울을 한번 기록할 정도로 싸워줬고 패스 자체 연결은 많지 않았지만 이것도 89% 패스 미스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견제 속에서도 볼을 연결했다는 거잖아요. 고립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볼을 쟁취했을 때 오세훈 선수한테 볼이 연결되면 그 볼을 뺏기지 않고 소유해서 우리 동료한테 연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은 과거에도 봤지만 현재도 충분히 우리 9번 스트라이커 선수로서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황인범 선수가 그 이전보다 조금 더 본인의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는 과거에도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였어요. 과거에도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였고 근데 하지만 팔레스타인전 경기에서는 왜 저렇게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수비적인 위치에서 플레잉 스타트가 이루어지지? 라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볼을 받고 볼을 소유함으로써 훨씬 더 킬패스 능력과 또는 그런 파이널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번뜩이는 움직임과 결정력까지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많이 하던 그 위치에서 로빙 패스를 연결해주기도 했었고 또 전방 지역에서 슈팅도 과감하게 때렸고 물론 뭐 후방에 내려가서 빌드업을 하는 장면 예전처럼 보여주기도 했지만 조금 더 황인범 선수가 주도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에서 플레이를 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이재성 선수 혹은 다른 공격 미드필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받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상 4-4-2에 가까운 대형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포워드에 가깝게 움직이니까 그 포워드를 지원하는 역할을 황인범 선수가 해줘야 되는 상태에서 이강인, 황인범이 과거 이재성, 이강인이 뛰었던 것처럼 투 플레이메이커가 되니까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공격 상황에서는 자유도와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조금 위치가 10번 공격수의 위치까지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전 경기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수비의 부담을 더 안고 경기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는 박영호 선수한테 좀 맡기고 하지만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격적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니까 훨씬 더 돋보이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성실한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비 역할도 너무 잘해줬던 어떤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뭐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록 기반 평점으로는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았던 게 황인범 선수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무려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 즉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거의 미스가 없었다라는 것인데 105회의 많은 볼터치를 기록하면서, 즉 누구보다도 많은 경기에 관여하면서도 이런 기록이 나왔고, 킬패스가 3개 있었고 또 롱패스도 7개나 뿌렸는데 빅찬스도 하나 만들었다. 사실상 어시스트가 나올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슈팅도 2개를 때렸는데 드리블 돌파까지 하나 해서 성공시켰다. 즉 황인범 선수가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플레이를 이날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벤투호의 황태자라고 불렸었는데, 그렇죠.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중용되면서 본인의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고, 또 개인 커리어에서도 이제 페이노르트라는 정말 좋은 팀에 가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본인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될 정도로 잘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공격적인 포지션에 많은 선수들의 얘기 드렸지만 이 선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왼쪽 풀백 이명재 선수인데요. 이명재 선수는 뭐 크게 많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왼쪽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수비를 너무 잘해줬어요. 수비를 너무 잘해줬고, 거기에 공격적으로 오버랩을 통한 공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그걸 통해서 크로싱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어간 장면도 있었는데, 이명재 선수는 단연 우리의 굉장히 큰 재발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과거 김지수 선수와 홍철 선수가 계속해서 그 자리, 왼쪽 풀백 자리를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김진수 선수가 분명히 좀 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해왔었는데 부상 이슈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본인의 잦은 부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젊은 선수도 선발이 됐고, 또 여러 선수들이 조금 열린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명재 선수가 확실히 현 시점에서는 대표팀의 왼쪽 풀백 주전 자리를 꿰찬 게 아닐까. 사실 오른발잡이인 서령호 선수를 그 자리에 썼을 정도로 우리가 확실한 왼발잡이 풀백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도 이명재 선수가 K리그에서는 측면 공격 오버래핑은 좋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왼쪽 수비 지역, 골대 안쪽 지역에서도 수비를 너무나 잘 걷어내줬고, 실제로 이날 이명재 선수가 보시면은 공중볼 경합도 한 번 했는데 성공을 했고, 6번이나 볼 경합에서 나와서 3개를 성공을 했고, 또 굉장히 보면 이제 여러모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패스 성공률도 93%에 달했었고, 게다가 저희가 뭐 크로스 패스 얘기도 드렸지만 대포알 같은 그 하프 발리 슈팅으로 골을 몇 번 하기도 했잖아요. 이명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 확실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경기에 물론 뭐 서령호 선수가 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 자리는 이명재 선수의 자리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공수행매에 걸쳐서 잘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번 경기에 아쉬웠던 점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수비적으로 뭐 센터백적으로나 후반전 뭐 세트피스의 실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것들은 좀 성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런 부분들은 짧은 시간에 단단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을 구사한 것 같고요. 이명재 선수나 황인범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전에 끝나기 전에 실점을 우리가 세트피스로 했고, 그때 서령우 선수 오른쪽 풀백, 이강인 선수 오른쪽 윙어가 모두 경고를 받고 그쪽이 좀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부분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자책골을 기록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수비는 분명히 우리가 10월에 만날 요르단이나 이라크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날 보여줬던 공격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최종 예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남아있으나,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분명히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가면 더 우리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앞으로도 한준TV는 앞으로도 이동진 감독과 함께 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또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 또 우리가 월드컵으로 가는 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과 또 실시간 방송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